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이번 한 주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금요일은 주간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시청하셨던 북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소식만 모아봤습니다.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북쪽 소식 있었죠?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의 사회 곳곳에서 풀 먹는 짐승 키우기에 열중인데요. 오늘은 어느 고급 중학교의 토끼 기르기 모습 전해드립니다. 풀과 고기를 바꿀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 토끼 기르기를 잘하는 단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단위들이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토끼를 기르는 데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지고 과학화를 실현해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속에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들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게 토끼사를 새로 꾸리고 토끼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군안의 학교들에 새끼 토끼를 1000마리 정도 이제 공급했는데 이 새토끼사가 건설됨을 해가지고 다음 해부터는 한 해에 4천 내지 5천 마리 토끼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군 수입 방역소와 연계하고 또 우리 자체로 약물을 만들고 토끼를 새끼 나이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꼭 해서 이제 학교들에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경험 보게 되면 모기 보장에서 이 생풀보다 가공 모기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함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시기 경험을 살려서 올 겨울에도 가공 모기를 가지고 겨울철 토끼 사양 관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끼사를 새로 건설하면서 주목한 것은 토끼 기르기 과학성과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존실과 과학기술 보급실, 치료실과 격리실, 사료보관 창고, 종자 토끼 칸, 새끼 토끼 우리 칸, 집체 사육장으로 꾸렸습니다. 토끼 기르기에 필요한 모기는 학교 주변에 있는 야산, 또 학교 구내의 이런 빈 공간들에 토끼들이 아주 좋아하는 풀들을 많이 심고 가꿔서 학교 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나무 심기 참 좋은 계절이죠. 전국 곳곳에서 매일 나무 심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의 청년들은 좀 특별한 산에 나무 심었다는데요. 네, 북의 식목일은 3월 2일인데요. 식수절이라고 하지요. 그날 김정은 총비서가 화성지구의 한 산을 찾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청년들이 바로 그 산을 찾은 모양인데요. 함께 한번 가보시죠.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솔레이는 황금산 버물산으로 만들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국 각지에서 나무 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양시안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근로청년들도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애국에 숭고한 뜻이 깃든 화성산에서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화성산에 전나무와 소나무, 금야, 혹성을 비롯한 7종의 500여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무 심기 가정이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일 모습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심어주고 그들이 조국의 부왕 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애국 청년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나무가 오늘 제가 심은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나무는 많이 심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화성산에 나무를 심고 보니 우리가 심은 한 그루 나무들이 다 합쳐서 저게 산들을 다 푸르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궁지감이 생기고 용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수도의 동력 기절을 지키는 청년으로서 더 많은 전력 생산으로 저게 부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게 됩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찬바람 솔솔 불기 시작하면 괜시리 무릎뼈 마디도 시리고 없던 근육통도 도지고 기관지도 안 좋아지는 것 같죠. 그럴 때면 뜨끈한 온천물에 몸 푹 담그면 좋겠다 싶은데요. 북의 인민들도 마찬가지겠죠? 북인민들의 온천 사랑도 우리 못지 않을 겁니다. 수백 군데의 온천이 개발되어 있고 염분 온천으로 유명한 용강 온천, 부인병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온포 온천, 대규모로 최근 개발된 노천탕, 양독 온천 등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온천마다 요양소가 설치되어 휴양 문화도 무척 발달되어 있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온천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천연기념물 용강 온천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온천은 평안남도 온천군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표 온천다울 것 같죠? 소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관촌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는 건강과 치료에 좋은 온천 약수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포시 온천군에 있는 영강 온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흉남온천이라고도 불리어오는 영강온천은 우리나라 온천 약수들 가운데서 광물질 함량이 가장 많은 유마용천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강온천의 온도는 48 내지 55도씨로서 고온천이며 약알칼리성을 띱니다. 온천의 물맛은 비교적 짜며 온천 1리터의 광물질 총량은 24 내지 26g입니다. 영강온천에는 칼리움, 나트리움, 칼슘, 마그네슘, 철 등의 양이온들과 염소, 브롬 등의 음이온들, 라돈을 비롯한 미에리 분자들도 들어있어 사람들의 건강 증진과 병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여기는 남포시 온천군 읍에 위치한 영강온탕원입니다. 영강온탕원에서는 영강온천을 이용해서 고혈압병, 혈액성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의 관절염, 신경통, 신경염, 허리 아픔, 여러 가지 다친 상처 및 수술 후유증, 만성위염, 만성대장염, 피부병 등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영강온천은 용기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여두, 브롬, 라돈 성분도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 고농도 요마염천, 여두천, 브롬천, 라돈천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해서 사람들이 건강과 병치료에 좋은 온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난 뒤 구후유증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좋은 온천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몸소 이곳에 찾아오시오. 이름도 영강온탕원이라고 지어주셨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영강온탕원을 보다 더 대중적인 인민봉사기지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여러 차례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영강온탕원에서의 온천 치료 방법에는 몸 전체를 온천 속에 잠그고 치료를 하는 온몸욕과 수용을 배합한 운동욕, 독수욕, 흡입욕, 그리고 음촌법, 초음파 치료법, 광촌 및 감탕 찜질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온천 치료를 하면서 자기에게 알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몸욕은 누구에게나 다 맞는 치료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박관절 주염을 비롯한 운동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운동욕과 함께 독수욕을 배합하여 할 수 있고 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흡입욕을, 만성위염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음청법을 할 수 있습니다. 온천 치료는 한 번에 진에 오래 하지 말고 적당한 온도에서
10 내지 15분 정도씩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온천물이 좋다고 해서 진에 오래 들어가 있거나 하루 3번을 초과하면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용강온천 치료의 금기증을 보면 모든 병의 급성기와 만성질병의 악화기, 심한 호약, 모든 형의 결핵, 악성 종양, 출혈이 거듭되는 병, 전염병 및 정신병, 콩팥염 및 콩팥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용강온천은 온열작용이 뚜렷한 것으로 해서 인체에 필요한 유효 성분들이 몸 안에 쉽게 흡수될 뿐 아니라 호상, 유기적인 협력 활동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 기능 회복이 촉진돼서 심장혈관계통 질병과 간담도계통 질병, 호흡기계통 질병, 부인과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지만 더욱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온탕 치료와 함께 누구나 풍부한 문화정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편리하게 꾸려진 봉사시설들과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경치입니다. 백로들이 구름처럼 내려앉은 소나무 숲의 정갈한 풍치, 맑고 청신한 공기는 유명한 용강온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특이한 치료 성분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어 사람들의 건강 증진과 치료에 좋은 용강온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천연기념물 용강온천 어떻습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용강온천 그리고 그 온천 시설인 용강온탕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온천은 온천수의 성분에 따라 유황온천, 탄산온천, 염화온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 오늘 본 용강온천이 염화온천에 속하는데 이게 바닷물에 가깝게 소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독특하죠? 네, 용강온천은 북의 온천 약수 가운데 광물질이 제일 많은 온천으로도 유명합니다. 고혈압, 관절염, 비만증, 동맥경화, 허리병, 습진과 피부 가려움증, 소화기 계통, 호흡기 계통, 부인과 계통, 신경 계통 등 각종 질병이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네요. 그 정도면 거의 뭐 곰이 온천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사람이 됐다더라 이런 전설까지 있을 법한데요. 뭐 곰이 사람 됐다는 전설은 없고요. 그 지팡이를 짚고 온 노인이 그 온천을 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는 지팡이를 던지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대외 선전 매체에서는 대동강구역 동문일동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아, 그 여인의 온천 체험기 이런 게 실렸어요? 예, 그렇죠. 그 여성이 관절염이 심했고 그리고 또 고혈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온천에 가서 며칠을 푹 쉬다 오려 보니까 혈압도 없어지고 또 관절염도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같이 살고 있는 마을 동네, 그러니까 그 인민반이겠죠. 모두 다 인민반 주민들이 단골이 되었다. 뭐 이런 게 체험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하긴 아까 뭐 브롬, 라돈, 뭐 온갖 광물질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실제 과학적인 효능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용강온탕원이 마시는 물도 또 특이하다던데요? 예, 그 신덕산 자락에서 나오는 예성산 샘물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맛이 아주 감미로울 뿐만 아니라 소화기 계통이 아주 특효라고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그 특산물로 유명하죠. 네, 좀 우리 온천 말고도 시설도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소나무 숲도 있고 정원도 엄청 예쁘게 꾸며놨던데. 예, 그 온탕 부지 면적이 총 한 15만 평 정도 되나 본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9만 평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과 나무 열매가 많이 맺는 아주 좋은 나무들이 울창하니까 굉장히 풍광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숲속으로, 소나무 숲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안에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또 뭐 배구장, 그리고 거기에 이 조개구이장이라든지 또는 불고기 굽는 장,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설치가 돼 있다고 하네요. 조개구이장에 불고기장, 약간 MT 가는 기분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숲속에 있는 아까 호수 얘기했잖아요. 네. 그 호수 안에 숭어와 잉어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낚싯대를 들여서 물고기를 잡아내면 즉석에서 또 요리해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야, 진짜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데요. 낚시했다가 물고기 잡아서 구워도 먹고 또 좀 있다가 테니스도 치다가 피곤하면 온천도 하고. 이게 혹시 숙박시설 있을까요? 1박 2일, 2박 3일은 가야 될 것 같은데. 1박 2일이 뭐겠습니까? 휴가나 휴양을 오는 곳이니까요. 보통 한 보름은 있다고 하지요. 7개 동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 동마다 여러 개의 방들이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가구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온천을 할 수 있는 탕시설도 전부 다 있어서 치료시설까지 다 방마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센터가 그 안에 있는데 종합센터에 보면 다양하게 식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락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자 총 쏘는 데도 있다 하고요. 탁구장 그리고 뭐 이제 각종 그 화면 반주 음악실 우리를 따지면은 노래방에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요. 연회장도 있고요. 정말 힐링에 최적화된 시설 같은데 1박 2일로는 정말 아깝다 싶네요. 아까 영상 보니까 또 김일성 주석은 3차례나 다녀가고 김정일 위원장도 여러 가지 뭐 덕을 베풀었다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던데 선대 지도자들도 굉장히 사랑했던 온천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광 온타운이 이제 유명해진 데는 그런 김일성 주석이나 또는 그 김정일 위원장의 일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이곳을 찾아서 본인이 손수 직접 심은 감나무만 해도 뭐 80그루가 넘는다 하고요. 김정일 위원장은 원래 이 온천이나 약수 내지는 감탕 이런 자연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광 온타운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이거를 좀 많은 인민들한테 올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하자라고 한 사람이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하네요. 그럼 선대 지도자들이 사랑했던 곳인 만큼 지금 김정은 총비서도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랬겠죠. 그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대폭 올렸다 하고요. 이곳을 이제 인민을 위한 복무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광명성절 때 북에서는 꽤 큰 명절이거든요. 이때 이제 시안에 있는 그 로병들이라든지 또 남포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노력 혁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 봉사 활동도 여기서 크게 한번 벌였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초청해서 대접할 만한 좋은 시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런 소망이 생기는데요. 하루빨리 남과 북의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 남측의 국민들도 북의 온천 휴양지, 치료시설 마음껏 이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네, 북에서는 이 용광 온탕원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치료한 세계 자연 보물고이자 행복의 집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민족 공통의 보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우리 남 흉 볼 때 저 미련곰탱이 또는 저거 하는 짓이 꼭 여우짓 같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쓸까요? 네, 곰처럼 우둔하다, 여우처럼 교활하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렇게 동물이나 사물에 빗댄 표현을 형상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곰은 우둔하고 여우는 교활할까요? 동물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표현이 왜 생겨났는지, 왜 남과 북은 여전히 같은 표현을 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예, 검입니다. 야, 박제품인데 그 실제 살아있는 곰처럼 생동하죠. 얼마나 우람찬지 무게가 몇백 킬로그램은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잘생긴 곰을 우둔하다 이런 표현에 비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곰의 생활 습성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는지. 그럼 우리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을 봅시다. 할아버지, 보리가을을 언제 시작하나요? 보리가을? 오늘은 시작해야지. 야, 좋구나. 저희들은 정말. 보리밭을 잘 지켜야 한다. 예, 알겠어요. 뭐야? 아니, 저놈이? 뭐야? 딱. 할아버지가 땀 흘려 가꾼 보리를 탕쳐? 여놈! 보리밭에 생기면 어떻게 하니? 그만둬! 자기를 살려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제 딴에는 애쓴다고 하지만 오히려 해만 주는 곰의 행동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곰이 매우 우둔하고 미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게가 보통 200 내지 500kg까지 나가는 큰 몸집에 어울리게 곰은 행동까지도 매우 느립니다. 밖으로부터 위험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큰 몸을 엉기적거리며 매우 느릿느릿 행동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거나 모기를 쫓아갈 때는 쏜살같이 나무숲을 헤치고 달려갑니다. 우둔하다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곰 앞에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요게 감히 내 앞에 나타나? 단숨에 밀어내야지. 보십시오. 곰은 바위를 들어 제끼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좀 애들어가는 편이 더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닐까요?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이렇게 힘을 뽑으면 모기는 언제 따라가 잡겠습니까? 이 행동을 보면 우둔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개울에서 가재잡이를 하는 행동을 봅시다. 무작정 맞다달린 방향에서 바위를 냅다 밀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위 밑에 숨어있던 가재들이 기어나와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가재들이 다 어디로 갔어? 아까운 힘만 소비했구나. 정말 맹랑한 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둔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곰은 주로 큰 짐승을 잡아먹지만 그런 모기가 생기지 않으면 작은 새알, 지어는 딱장벌레까지도 먹으며 그것도 없을 때에는 산열매를 따먹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추운 겨울을 무난히 나기 위해서 가을에 주로 많이 먹는데 살가죽 밑에 기름층이 매우 두터워질 때까지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이때면 얼마나 많은 기름층이 튀었는지 무거워진 몸으로 나무에 올라가 산열매를 따먹다가 쿵 떨어져도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보고
곰이 겨울나이 준비가 잘 되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떨어져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도 아프지 않게 살을 찌우는 이런 행동도 사람들에게는 우둔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활 습성은 우둔하고 미련한 행동에 비유돼서 곰처럼 우둔하다 이런 표현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또 잡았다. 그렇지, 이때다. 으이차. 이야, 정말 큰데. 저놈. 룰룰룰룰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 누가 내 고기를 훔쳐갔는지 모르겠니?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 참 이상한데. 어? 아니. 맛있다. 어? 저 놈을 어떻게 없애친다? 그렇지. 저 썩은 나무를 가지러 가서 다리를 팍 끊었자. 그랬는 내 몸은 가벼워서 이롭지만 곰놈은 무거우니까 풍덩. 됐다. 그렇게 되면 저 곰놈의 창고는 내 거지. 야, 정말 곰이 우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몇 배나 작은 이 여우에게도 깜빡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와 반면에 이 여우를 좀 보십시오. 교묘한 수단을 써서 자기보다 몇 곱절이나 힘이 센 곰을 여러 번이나 걸탕 먹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여우의 생활 습성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여우는 낮에는 대체로 굴 안에서 자는데 그 굴을 자기가 파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금도 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소리 굴의 입구를 헤치고 굴 속에다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고, 욕스러워. 아이고, 빨리 굴에서 나가자고. 이제야 이 굴이 내 것이 됐구나. 이렇게 여우는 오소리를 쫓아버리고 자기가 굴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눈앞에서 두 마리의 족제비가 꽁알을 놓고 서로 제가 먹겠다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족제비가 싸우는 사이에 꽁알을 덮치지 않고 그 무엇인가 노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꽁알이 근심스러워 멀리 떠나지 못한 암꽁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 여우는 이 암꽁을 기다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암꽁을 통째로 잡았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눈앞에 꽁알만을 보고 다툴 때 이렇게 여우는 그 뒤에 꽁을 노렸던 것입니다. 모기를 먹다가 남으면 다른 짐승들에게 떼우지 않으려고 땅에 묻는데 이때도 앞발로 땅을 파고 모기를 놓은 다음 흙을 씌우고 톡에 있는 털로 살살 문대놔서 그 자리를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우는 남은 모기를 여러 조각을 내서 각이 한 방향에 묻습니다.
모두 한 곳에 묻었다가 혹시 다른 짐승들에게 발견되면 통째로 떼울까 봐서입니다. 간특한 여우는 사냥꾼을 감쪽같이 속이는 재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총에 빗맞고도 죽은 듯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이 어린 사냥꾼은 진짜 죽은 줄 알고 묵지도 않고 그냥 메고와 놔두었다가 그만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우는 위급하면 갑자기 죽은 듯이 넘어져 상대방의 마음을 늦추어 놓고 달아나 버리는 재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보신 그 여우의 생활 습성들은 정말 다른 짐승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활하고 요사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문학 작품이나 생활에서 교활하고 변덕스러우며 요사한 그 인물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 여우에 비유했고 그것은 곧 여우처럼 교활하다 이런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우처럼 교활하다 이 형상적 표현을 어떤 때 써야 하는지 잘 알겠지요? 형상적인 표현 속에 비낀 동물들의 특성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은 동물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넓혀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형상적인 표현도 무심히 대하지 말고 거기에 비낀 의미를 학습한다면 지식의 탑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더 이상 쌀밥에 고깃국 걱정만 하지는 않는다. 북의 식탁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집니다. 물고기 반찬도 그중 하나겠죠. 네, 인민들에게 사철 싱싱한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북은 양어를 매우 강조하는데요.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시정연설에서 양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그 지시를 잘 이행하는 모범 양어장을 몇 곳 살펴보려 합니다. 남포 양어 사업소, 명성 기계연합 기업소, 평천구역 미래동 주일 타가소 등 참 재배 장소도 다양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양어를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적은 원가로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양어에서 물온도, 모기 조건, 소질 상태 변화 등은 물고기 생산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자기 지방, 자기 다리의 특성에 맞게 잘 다스린다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실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를 남포 양어 사업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포 양어 사업소는 1970년대 초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여러 차례의 현지 지도에 의해서 우리나라 간속지 양어의 세력사가 펼쳐진 대표적인 기업소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최근 몇 해 동안 물고기 생산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결은 물고기 생산에 필요한 모기의 대부분을 자연 모기를 이용한 데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어수를 양어 못들에 넣어서 그것을 물고기 모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수 종화장에서 흘러나온 생활 어수에는 미생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 풍부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립체 양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양어못들의 크기와 수질 상태, 물의 비옥도에 따라서 합리적인 물고기 배합 비율을 정하고 못마다 물고기들을 놓아준다고 합니다. 대체로 못에는 생태 환경 쪽으로 또사리 식물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모기를
기본 모기로 하는 기념모를 많이 요줘야 이 멋의 생태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모기 사슬거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념모를 기본 50% 많이 요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설이 식물 다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또설이 동물 모기가 많기 때문에 또설이 동물을 기본 위주로 하는 하련호를 20% 차지하고 멋에 물풀도 생기기 때문에 물풀을 자연모기로 하는 초를 요주고 바닥에 생기는 이거 유기질찍기라든가 이런 걸 모기로 하는 잉어 붕어를 놓아줍니다. 양어못들마다의 또사리 생물이 풍부한 도시 어수들이 계속 흘러들기 때문에 기념모에 필요한 모기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양어못 둘레마다에는 이렇게 나비 등을 설치해서 불빛을 보고 날아드는 곤충들을 물고기의 보충모기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물고기 단백모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양어못마다에서 큰 단백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큰 단백풀을 이용해서 알곡모기를 16%나 절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단백풀의 우점은 단백모기 보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참 폭염 시절 된 물온도 32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굴 독대까지 해서 도포도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는 실리가 맞지 않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에도 또 그래. 여긴 바람이 바람골이 세서 그런 인위적이 견디기 힘든다. 그래서 단백풀 저걸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좋다. 인공풀이고 그래서 물종화도 시키고 사료 많이 줄 때 그 물 수질이 오염도 많이 되기 때문에 저걸로 물종화도 시키기 좋습니다. 그러나 양어못들의 큰 단백풀을 지나치게 많이 자리해오면 물의 비옥도가 떨어지고 또사리 생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념모나 화련호와 같은 류가 식성 물고기들의 생태 환경에 불리하기 때문에 큰 단백풀을 일정한 양만큼 자리하고 그 재배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양어에서 물고기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바로 새끼 물고기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지난 시기 그리 크지 않은 태양열 온실을 이용해서 계조를 앞당겨 새끼 물고기 생산을 해왔다고 합니다. 새끼 물고기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소에서는 올해 능력이 큰 태양열 온실들을 새롭게 일도세웠습니다. 새끼 물고기 생산에서도 이들은 자연 모기들을 대대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물고기 생산에서 기본이 새끼고기 생산인데 새끼고기 생산을 누리자면 갓난고기 단계에서의 초기모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전의 기업소에서는 초기모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실지렁이를 구입에다가 초기모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선 실지렁이를 구입하는 데서부터 원가가 많이 들고 실지렁이를 줍을 짜서 먹이다 나니까 물갈이 횟수가 많아야 되고 그러다 나니까 겨울철 조건인데 맞게 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원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품도 많이 들고. 근데 우리가 윤충을 배양하면서부터는 지금은 태양열 온실을 이용해서 한겨울에도 새끼 물고기 모기로 쓰이는 륜충을 배양해서 잉어뿐 아니라 메기와 열대붕어와 같은 열대성 새끼 물고기들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태양열 온실에서 륜충을 배양하면서부터 새끼 물고기 생산 원가를 훨씬 줄이면서도 생산을 1.3배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곳 양어 사업소에서는 물고기 생산 전 과정에 자연 모기를 90%, 인공 모기를 10% 정도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생활 어수를 물고기 생산에 이용하니 어수는 정화되어 흘러나가게 되고 생산은 생산대로 뛰어오르게 되니 그야말로 일거량득이라고 합니다. 남포시에서는 전문 단위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시안의 강하촌들의 이동식 구무르리 양어장들을 대대적으로 설치해서 물고기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위들 중에는 남포시 인민위원회 무역관리국도 있습니다. 이 단위에서는 물고기 기르기에 유리한 사마천에 2년 전부터 이동식 구물우리 양어장을 설치하고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물우리 양어는 자연 모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물우리 양어는 물 보장에 필요한 양수 동력 설비들이 전혀 필요 없으며 노력과 모기를 절약하면서 물고기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양어에서 주되는 방법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이곳 양어장에서는 그물우리 마다에 모기 경쟁을 하지 않는 서로 다른 종의 물고기들로 밀도를 높여서 립체 양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역에 알맞는 어종이 기본 초식성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기념어, 그다음에 처 이런 물고기를 기본 어종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잉어, 영정어, 그다음에 열대붕어를 더 키우면서 한 우리에서 보통 3가지 내지 4가지 어종의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물고기 병 예방 치료에 특별히 힘을 넣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남포시 안의 여러 단위들의 양어 경험은 자기 고장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자연 모기를 적극 이용한다면 양어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령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최근 연간 메기 생산을 잘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결은 메기의 생육 조건에 맞게 물 보장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물온도 보장은 지난 시기 가열된 공업용 폐수를 버리던 것을 다 해소해서 물온도를 증가가 없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기 메기 몇 년째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 보장입니다. 기본 수질 보장. 수질 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 물 여가 체계를 3단계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메기 모기를 지난 시기와는 달리 저녁 시간에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결과 올해 메기 생산량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경대 구역에서도 자체로 양어장을 건설해서 물고기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야외 못과 실내 못에서 솔갑상어와 열대붕어, 미꾸라지를 비롯한 10여 종의 물고기들을 키우고 있는데 열대붕어가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대붕어의 기본 먹이로 각종 남새 부산물과 남새밭에서 나오는 자풀을 이용하면서 팽화모기를 보충모기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팽화모기로는 기본 강냉이집과 콩집, 쌀뼈와 오븐을 이용하면서 알곡모기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양호하게 되면 메기를 생각하는데 거의 못지않게 열대붕어도 그만큼 이자같이 영양가가 높고 모기 원가가 낮고 자체로 정화한다는데 우점이 있습니다. 까나지 한 달이면 5cm 크고 5달이면 150에서 300g, 1년이면 1kg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18도부터 25도까지만 보장해주게 되면 크지 않은 양어장소에서는 농기 키울 수 있는 생산성이 진짜 높은 물고기입니다. 그럼 열대붕어에 대해서 간단히 보기로 합시다. 열대붕어는 신선어가라서 민물과 바닷물에서 기를 수 있으며 수질에 대한 요구성이 높지 않고 병저항 능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열대붕어는 특별한 정호 기술이 없이도 암수 쌍만 맞춰 넣으면 자체로 1년에 여러 번 쌍붙기를 진행하고 알은 나온 다음 입에 물고 깨우고 까난 새끼 물고기들을 일정한 기간 입에 물고 키웁니다. 이러한 우점으로 해서 열대붕어는 많은 단위들에서 양호의 기본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곳 만경대구역 양어장에서는 올해 열대붕어를 키우면서 물고기 생산이 훨씬 뛰어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평촌구역 미래동 주일 타가소에서는 건물 지붕에서 양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어장의 물 보장은 어린이 물놀이장의 물을 회수해서 이용하고
양호장의 물은 남새 재배장으로 관수해서 남새 생산에 이바지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양호는 결코 힘든 일이 아니며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품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큰 실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끝없이 사색하고 완강하게 내민다면 누구나 양호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조국이라는 무거운 두 글자를 가슴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깃발을 가슴에 붙이고 단 몇 초, 단 몇 분 만에 승부를 내야 하는 운동선수들이죠. 오늘의 주인공도 그 무게를 이겨내고 세계 최정상의 자리로 나아간 선수입니다. 세계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거머쥔 백일수 선수를 소개합니다. 이 사진이 제가 처음으로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1992년 제27차 세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결승 경기 전날 밤 전 한잠도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잠은 자야 돼갔는데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은 오지 않지. 누웠다가는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7번을 반복하다 나니까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눈은 충혈됐지, 머리는 땡하지. 야, 이거 오늘 경기는 다구나. 정말 그때 저는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경기장에 나가서 저는 마그네슘을 축 바르면서 얼굴을 축, 머리를 쳐드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 감독 동지하고 눈이 딱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근데 우리 감독 동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다가 손으로 자기 가슴을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감독 동지 가슴에 단 공학 기발을 내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이 찡 하면서 바짝 정신이 버쩍 들었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는 자리로구나. 조국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조국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동작을 수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상대에 올라서 애국가가 울리고 광학기가 오르고 기자들이 나를 꽉 에워쌌는데 저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입이 딱 굳어져서. 숙소로 돌아올 때 우리 감독 동지는 그때까지 한마디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원래 우리 감독 동지는 대단히 엄격한 이런 감독이었습니다. 14살 때 내 생일날입니다. 그날 오늘은 내 생일인데 부담을 좀 낮춰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렇게 훈련장에 들어왔는데 맹걸 부담은 낮춰주기는커녕 아침 8시부터 시작한 훈련을 16시까지 점심도 다 건너뛰고 꼬딱 훈련 주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야, 최저 간두 같다. 익혀 있는 걸 왜 하니?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제가 숙소에 가서 트렁크를 다 들고서는 대학 정문으로 나가는데 우리 감독이 그 앞에 뚝 지켜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집에 갑니다. 나 체조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독이 그때 하는 소리가 너 그렇게 나에게 가지고는 세계 패권은 거사하고 일반 운동선수로서 구슬도 못해. 가자 하면서 날 손잡고 끌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엄격하고 지독했던 감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칭찬 한마디 안 하나 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 순간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감독이 두 눈에서 눈물이 정말 그냥 쫙쫙 흘러내렸는데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때. 감독이 나에게서 바란 게 과연 무엇이겠나? 세계 패권으로 금메달로 저걸 받으면 아들이 되라. 바로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저국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국을 생각하는 소리로구나. 저국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감독이 나에게서 바란 게 과연 무엇이겠나? 세계 패권으로 금메달로 저걸 받으면 아들이 되라. 한 주간의 북녘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북녘의 하루를 통해 어쩌면 낯설었을지도 모를 북의 모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의 모습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을 통제사회라고 하지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북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직장이라고 하는군요. 직장이 평양이면 평양 근처에 살림집을 배정받는 것이지요. 주택이 모자라 집이 나올 때까지 신혼부부가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기다리면 대개 해결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 독립유공자, 공훈자부터 입주하고요. 직장별로 할당이 내려오면 직장에서 토론하여 입주 순서를 정한다고 하니 별 불만은 없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인민에게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최근 려명거리를 비롯해 송신, 송화지구 등 화려한 고층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일부 자본을 댄 전주들에게 입주권을 배정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북에는 고난의 행군 시절 경제 전반의 질서가 흐트러졌고 이때를 틈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명 돈주라고 하지요. 이들의 여유 자금을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 자금으로 흡수 활용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전반을 복원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 또한 소유와 매매를 허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고요. 주택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 소유이며 거주자는 전기료 등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니까요. 아무튼 말이죠. 주택이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단순한 원리가 지켜진다는데 묘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군요. 못 산다고 무시하기 전에
무주택자가 없는 사회라는 사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따뜻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